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대선 주자들 저마다 자신에게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면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취재기자 연결해서 각 후보들 유세 소식부터 좀 듣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각 후보들 오늘 하루 대선 운동 마지막인데 어디서 어떻게 끝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마지막 공식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기자회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에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도전임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지지가 모이면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며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대에서 지지받는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대역전의 기적을 완성해서 좌파 집권을 막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을 찍어야 서민의 꿈이 이루어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된 신생정당의 마크롱 후보를 언급하면서 과거이자 수구기득권인 1번과 2번의 정치를 깨는 것이 변화와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보수와 진보를 넘는 공동개혁정부를 만들겠다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오전에 대전 대학가를 찾았는데요. 소신과 양심대로 투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자신이 좋아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가장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60년 승자독식의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해야 촛불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며 고단한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 장소를 꼽은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만큼 그 일정이 굉장히 광폭에다가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부산을 시작해서 대구, 청주를 거쳐서 다시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데 이른바 경부선 일정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부산을 출발해 대구와 대전, 충남과 서울까지 올라오는 마찬가지로 경부선 광폭 일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에서 시작을 해서 천안과 충북, 대전을 거쳐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요. 유승민 후보는 대전에 있는 대학가를 방문했다가 노량진과 광화문 그리고 명동, 이른바 서울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젊은 친구들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고 낮 12시부터 신촌에서 무려 12시간 동안 필리버스킹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네, 이제 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판세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용남 자유한국당 공명선거추진단 위원, 그리고 정기남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부 본부장, 조혜진 바른정당 선대위 전략기획팀장, 김재남 정의당 선대위 탈핵생태특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선거 하루 앞으로 남아서 사실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루 사이에도 요동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 변수가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제 남은 이제 하루 기간 동안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을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이미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충분히 여러 변수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예. 이 오늘 하루의 최대 변수는 저는 심상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변수는 심상정이다. 네. 예. 그야말로 이번 촛불 대선에서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득표율을 올리고 계시고요. 지난 5월 4일, 5일 26%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께서 사전투표 열풍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정권 교체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 예. 어떤 정권 교체이냐. 그래서 어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과감한 개혁, 강한 개혁. 이걸 심상정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예. 표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신촌 앞에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2040, 30 예. 촛불 개혁 열망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과 함께 12시간 필리버스터 유세를 하고 그 자리에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 여성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함께 오셔서 예. 심상정과 함께
대반전 이루어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유세를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변수는 바로 심상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만만한 그런 얘기였군요. 각 후보들의 그러면 판세 분석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표해야 정치 잘못하면 욕도 하고 호통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투대문이죠. 부모님 찾아뵙고 가슴에 꽃 따라드리고 혹시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드려서 이번에 문재인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시고요. 호남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남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족, 친지, 옆집 사람 전부 연락해서 우리 영남은 투표율 90%는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것들 정말 조금이라도 저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시작한 거고. 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반드시 미래를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지만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뒤에 서 계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기적의 역전 만루 홈런을 쳐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고 있는데 여러분 5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정치혁명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한테 한 표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개혁의 보증수표 맞죠 여러분? 심상정이 얼마나 받느냐만큼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심 후보는 목이 쉬셨네요. 네. 변수는 심 후보다라고 이제 우리 김재남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이 영남도 이 본 투표율 내일 근데 90% 이상의 투표율로 좀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뭐 지역주의에 기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 부동층과 함께 이 샤이 보수로 일컬어지는 이 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아마 지금 최대 변수라고 많은 언론들은 꼽고 있어요. 그 표가 홍 후보로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뭐 지금 남은 단 한 가지의 변수는 결집도죠. 그러니까 투표율,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층 아니면 구 여권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결국엔 결집도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뭐 날씨도 따지고 뭐 그랬잖아요. 투표날 뭐 비가 오면 여당이 불리하네, 야당이 유리하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5월 4일과 5월 5일에 있던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전 투표는 각 동에 하나만 설치되지만 투표소가 본 투표인 5월 9일 내일은 보다 많은 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투표하시려고 사전 투표보다는 본선거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존의 지지층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까지 오셔서 실제 표를 행사하시느냐 이것이 결국에 홍준표냐 문재인이냐 이렇게 압축된 이번 대선에 가장 하나 남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 또 그 이상의 70대까지 고 연령층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거 내일 투표장에 나오면은 보수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 사전투표율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층이 전부 홍 후보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보수에서는 이제 개혁 보수, 바른 따뜻한 보수를 외치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막판에 뭐 열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선거의 시작부터 보수층의 유일한 관심은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관심 하나 가지고 여러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해봤습니다. 뭐 그슬 올라가면 반기문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 또 그 뒤에 일부 또 이제 홍준표 후보도 조금 이제 그 기회를 줘봤고 그런데 결론은 이 후보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변수는 두 가지인데 보수층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다크호스
유승민 후보에게 확 밀어줘-가지고 한번 마지막 시도를 해볼 것인지. 문재인까지 넘어서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럴 것인지 예.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예. 소신 투표하고 가치 투표하고 특히 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고 예. 특히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 보수 또 혁신할 수 있는 보수 예. 보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승민 후보에게 찍을 것인가 그 두 가지 가지고 보수층들은 그 고민을 할 텐데 예. 어쨌든 그게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유승민 후보에게는 그러니까 유승민한테 마지막으로 밀어보자는 뜻이든 예. 아니면은 차기를 전체적으로 노리는 것이든 예, 전체적으로 그 문재인 대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예. 나는 그럼 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유승민이다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가든 간에 유승민 후보에게 마지막 바람이 불고 있다. 예. 그것이 이제 자발적인 입당이라든지 또 후원금이라든지 또 그 사전 투표 때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또 주변 예.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다 한 번씩 기회를 줘봤는데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지고 바람이 불고 불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저희에게도 큰 이 기대고 이 판 전체에도 예.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수가 결집은 하는데 그 표가 홍 후보로 가진 않고 지금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집에서 문재인을 이끌 후보로서 마지막으로 한다면은 유승민밖에는 더 이상 이제 한번 없다라고 이제 우리 흔히 말로 보시는 하는 예. 배팅할 만한 데는 유승민밖에 딴 데는 다 해봤기 때문에 안 후보하고 결과가 지금 나와버렸기 홍 후보는 때문에 아니다 이거죠? 예. 결과가 나왔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 이미 이제 사전 투표율 저희가 예. 이게 촛불의 이 광장에서의 시민들의 개혁 열망이 사전 투표 열망으로 표출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9일 남은 투표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하실 거다. 예. 그 투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또는 보수와 진보의 양강 구도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을 바꿀 거냐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미 국민들이 주시는 이 표심의 60% 이상은 개혁 표심으로 남아 넘겨졌다. 전국 요청 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개혁에 당당하게 앞서고 있는 앞장서고 있는 우리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개혁 경쟁 구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예. 보수표의 결집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예, 않고요. 오히려 나머지 보수표는 홍준표 후보나 이렇게 한쪽으로 결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보수표의 이제 분산이다. 예,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큰 보수, 그러니까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으면 한 35%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이제 부동층 조금 유동적인 그 보수표들은 예, 굉장히 보수표들이 분산될 변수가 될 수 것이다. 없다. 예, 변수가 예, 될 예. 수 없고 분산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해석이 좀 뭐 제가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조혜진 전략기획 팀장님 말씀으로는 보수표가 있더라도 그 있는 것이 안 후보나 홍 후보 쪽으로는 안 간다고 했는데 동의하세요? 동의 어렵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선거 막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황사 말고, 예. 황사 말고 우리 예. 국민들은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지만 정치권은 이 바람이 결국은 나한테 부느냐 우리한테 부느냐 예. 아니면 상대방한테 가느냐 이 논쟁에 빠져 있는 건데요. 저는 그 바람의 최종 귀착지 목적지는 안철수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높은 사전투표율에서 예. 호남이 결집했고 또 5일째 됐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대구를 시작으로 예. 걸어서 국민 속으로 녹색 선거혁명을 위한 어떤 도보 유세, 뚜벅이 예. 유세로 언론에서는 평가해주고 있습니다만 도보 유세를 펼치는 와중에 국민들이 보여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 예. 자,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 자 이제 더 이상 패권 정치, 분열 정치 끝장내고 그동안 한때 잠시 보수로 눈을 돌렸던 층들이 다시 안철수 후보를 주목하게 예. 되면서 제2의 안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오늘 아침 프랑스에서 예. 소위 마크롱 중도 신생정당, 예. 의석 하나 없는 중도 신생정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만 그런 새정치의 열풍이 한반도에도 내일 바로 상륙한다. 알겠습니다.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금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TV 외신을 보니까 마크롱 이제 대통령 당선자입니다만 마크롱 당시 후보는 TV 토론을 되게
잘하던데 안철수 후보님을 자꾸 마크롱하고 비교하시는 건 뭐 동의하기 극과 어렵다. 극을 비교하시는 것 홍준표 같아서. 후보님이 TV 토론 제일 싸우는 기술은 제일 낫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싸움이 아니고 토론을 잘 못하시는 거죠 안철수 예, 후보. 예. 토론 잘했다고 평가받는 두 당에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사전 우리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제 실시됐던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후보 쪽 얘기를 제가 제 마지막에 좀 듣겠습니다. 이른바 진짜 마지막 나온 변수가 보수층의 결집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문 후보는 이미 진보층이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35%나 되는 보수 내지는 이제 어떤 무응답층에서 가져올 게 없다. 이미 이제 문 후보는 충분히 이제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걸 다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35% 중에도 조금 더 가져오는 게 있어서 정말 과반 획득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뭐 그 문제는 저희가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 오직 국민이 선택해 주실 문제죠. 지금 우리 정기남 본부장께서 평소에 조용하신 목소리인데 오늘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 얘기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바람인데 각 후보가 일으키는 바람, 정당이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 의식이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이 역시 이 광장에서 만들어낸 촛불 의식이 이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주권자 의식의 표현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것이 바로 본선거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하나 남은 변수가 바로 그런 주권자 의식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김재남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분석하신 대로 맞습니다. 표는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몰린 보수 결집은 자, 탄핵에 반대했던 20%가 몰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 누가 예상해도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 인정하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잘해봐야 홍 후보가 얻는 득표율은 20%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김재남 의원님께 말씀하신 나머지 보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영남 지역의 그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직 그 보수 표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우리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자,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핵에 이르게 한 보수로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므로 그 염려하고 반성하는 보수가 홍 후보한테 갈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네 후보들이 각자 주장하는 비전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것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미 40%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50% 지지를 넘어서 어떤 협치 구심력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호소에 동의하는 그런 반성하는 보수가 있다면 예. 문재인 후보에도 확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도 뭐 여러 논란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6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요. 중도 보수 표심이 한 곳으로 결집하면 지금 문 후보를 넘어설 수 있다.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사설이 실렸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평가절하하긴 합니다만은 그 시나리오가 여태까지 우리 한국의 대선에 쭉 적용되어 왔고 그게 맞았던 분석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고 예. 우선 그 기사가 이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가 홍콩 주재 기자가 쓴 것이거든요. 예. 한국의 특파원이 쓴 게 아닙니다.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죠. 홍콩에 앉아서 책상을 썼는데 예. 그 전제도 지금 앵커께서 읽으셨습니다만 자 20% 부동층이 있는데 그것이 한 후보에게 완전히 몰빵으로 몰린다면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데 예, 가정하고 가능하지 있죠. 않은 전제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예. 그 6일날 그 신문에 앞서서 월스트리트저널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예. 이것이 4일날 사설을 쓴 걸 보면 자, 문재인 후보가 40% 지지율로 당선이 유력하지만 예. 중도 표심이 한 곳으로 몰린다면 막판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사일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것이 홍준표 후보께서 예를 들면서 자화자찬하거나 아전인수께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또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은 일본 NHK나 영국의 INT입니까? 예. 영국 INT라고 하는 언론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NHK도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막판에 몰려도 역전이 가능할까? 이 정도 수준의 기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남은 하루 동안 예. 이 불기 시작한 주권자이신 국민의 바람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 더 호소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알겠습니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한국 사정은 한국인들이 제일 잘 알죠. 한국 언론이 제일 잘 아는데 저도 그 외신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하는 바가 조금 저도 다르긴 그 말씀 하거든요.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보수 중도 표심이 한 후보에게 뭐 몰리면 예. 역전 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유승민 후보가 된다면은 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외국에 있는 언론의 기자든 뭐 논설위원이든 그 어떻게 국내 사정을 알겠습니까? 예. 더구나 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하고 힐러리 그 투표도 자기 나라의 당선자도 헛짚었잖아요. 예. 그 남의 나라 그 당선자를 이런 식으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들고서 예. 일희일비하고 나게 유리하고 그럴 거 편리하고 이거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게 중도 보수 표심이 한 곳으로 결집될 수 없는 촛불 대선이거든요. 이번 선거는 그런 그럼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외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제가 틀린 민주당은 거죠. 철저하게 지금 이중잣대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타임지의 아시아판 표지 모델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송영길 그렇죠. 위원장이 직접 뭐 소개까지 했죠. 예, 엄청나게 그냥 미국에서도 미국 언론도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다 하더니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잣대고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예. 문제가 제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에 대해서도 저는 그 철저하게 이중잣대로 지금 알겠습니다.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중도 보수층이 결집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수층이요, 가장 그 제1의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결국 보수 후보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보수층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완장 정치, 패권 정치에 대한 어떤 환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수 후보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사전투표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게 한때는 홍준표 후보로 뭔가 좀 집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을 넘어올수록 이게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 인식. 자, 문재인 후보의 패권 정치와 무능한 진보에게 더 이상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이 누구냐?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 숨죽여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막판 5일,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결국은 미래와 통합으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나로 충분히 결집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안 후보는 중도 후보예요? 보수 후보예요? 진보 후보예요?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새정치 후보이고 정치 성향으로 굳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라고 하면 보수 진보를 아우르려고 하는 통합 후보죠. 중도 통합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준표 안철수 후보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를 꺾고자 하는 보수층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옮겨다니면서 한 번씩 띄워봐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문재인하고. 붙여보고 그거는 일관된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일관된 흐름은 한번 해봤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버리고 딴 데로 옮겨간 그 후보에게 다시 간 적이 또 한 번도 없습니다. 떠난 열차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시도한다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본 유승민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도를 한다면 유승민한테 모일 거고 포기한다면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후보한테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쭉 갔던 마지막 종착지는 이제 유승민이다. 마지막 시도한다면 유승민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투표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제 링에 오르신다고 주장하시면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보수 후보들 간의 굉장히 뜨거운 경쟁 구도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보수층을 견인하기 위한.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사실 뭐 약간 이제 경제지이기 때문에 이제 성향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수적 색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 언론이기 때문에 한국 사정에 대해서 뭐 우리만큼 여기 나와 계신 5분만큼 뭐 더 잘 알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요. 국내 사정을 잘 아는 국내 오늘 언론에 잠깐 오전에 보도가 됐던데 구구농객 조갑재 씨가 전망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얘기한 걸 보니까 문 후보가 45%에서 48%를 가져갈 것이다. 홍 후보가 30% 내외, 안 후보가 15% 내외. 그리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5에서 10% 득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갑재 씨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극우 농객이라고 불리는 조갑재 씨가 이 정도로 문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하고 이제 보수층은 선거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 후보 진영 내에서 봤을 때는 달갑지 않은 내용인데. 아니 별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조갑재 대표께서 선거운동 시작할 무렵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소위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을 꺾기 위해서 차악으로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예. 언급을 했었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언급해놓고 지금 그 이후에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예. 사실은 뭐 최근 그 데이터를 보면 반토막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 데이터들이 많습니다만 예.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이 완전히 어그러지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습 차원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를 좀 수습 차원에서 이런 것이다.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예. 극우 농객의 논평이긴 합니다만은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굳이 저희가 이 정도 예. 알고 있는데 뭐 극우 논객의 입을 빌어서 칭찬받을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달갑지 않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그 홍준표 후보가 30% 내외를 득표할 것이다라는 지점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보수 탄핵과 국정농단에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 대선 이후에 굳건한 진지를 구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시 조갑재 씨답게 지금 이런 어떤 그 진지 구축론 이것을 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표를 많이 얻는 것은 예. 또 그 얻은 표가 유의미하려면 적어도 이 국민께 대한 사죄와 반성 예. 그리고 성찰 또 새로운 개혁 입법에 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위해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표가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갑재 씨의 홍준표 후보 30% 내 득표 예. 예상은 달갑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극단은 통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어제 오늘 아침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제 모 인사죠. 뭐 가짜뉴스 대책 단장하는 우리 문용식 단장께서 PK를 이제 이른바 폐륜 집단 또 그 이전에 예. 이해찬 선대위원장께서는 보수 세력 괴멸론. 극우 세력. 극우 세력이었던가요? 극우 세력 괴멸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 문재인 후보와 다시 안철수 후보 간의 양강 구도가 복원되면서 뭔가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지기 과정에서 예. 결국은 또 이게 자칫 상대방 보수 세력 결집을 노린 알겠습니다. 대단히 예. 노림수적 발언 같다. 저는 이런 알겠습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더 네네, 자세히 그렇게 듣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 안 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제 양강이 다시 네네. 복원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그 빅데이터 뭐 이제 뭐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네. 5월 한 4, 5, 6 뭐 한 4나흘 정도의 기간을 쭉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안 후보 이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네. 지지율이 아니라 점유율로 말하는데 네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자꾸 양강이 복원됐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뭘 근거로? 저희들의 근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역대 세대별 투표율.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막판 약 30%에 달하는 예. 소위 이른바 부동 유동층. 예. 특히 성향으로 보면 중도 보수 성향이죠. 예. 그분들을 어떤 그 매트릭스로 우리가 판세를 분석해 본 결과 결국은 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후보에게 다양하게 이게 표가 분산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냐. 예. 아니면 막판에 이것이 저희 중도 후보 또 뭔가 양극단의 세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예. 중도 후보로 어떤 그 표가 결집될 양상이 높아 보인다. 그것이 최근 뚜벅이 유세로 얘기되는 국민 속으로 유세가 시작되면서 예. 대구에서 정점을 찍기 시작한 것들이 부산, 광주, 서울로 올라오면서 예. 이것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저희 내부 자체 분석은 이런 데서 기초해서 예. 저희가 양강 구도를 복원하고 있고 예. 결과적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내일 선거 결과도 어떤 문재인 후보와의 각축을 다투는 그런 예.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빅데이터로- 말씀인데 그 매경 빅데이터 이제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안 후보가 뚜벅이 유세에 들어간 이제 6일, 7일 그날도 다른 후보들보다 지져요 점유율이. 젊은 층을 상대로는 이제 유승민 후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 또 이렇게 50대 또 60대 예. 보충을 상대로 해는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저희 후보 또한 이게 실제로 페이스북 저희가 이제 700만 건 도달이거든요. 또 생중계 200만 명 시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성 언론 또는 지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홍보보다도 결국 이번 선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온라인 예. 선거전 아닙니까? 예. 그런 열풍이 지금 조직되고 있다. 빅데이터 상으로 조작되고? 지금 주목되고 있는 빅데이터 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유일하게 유승민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1위를 한 적도 있었고 그 뒤에도 그 10%에서 20대 후반까지 꾸준한 이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2등, 3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빅데이터가 바로 지지율이나 그 득표율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빅데이터 흐름하고 또 그 조기 그 투표 흐름하고 그리고 이제 당의 입당 그 쇄도하는 것 또 후원금 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 빅데이터 현상하고 그 투표율이나 나중에 득표율하고 직접 연관성을 가장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 유승민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내일 투표까지 바로 연결돼서 그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이변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게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 어떤 화제성 사건이나 또 화제성 발언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하는데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심상정 후보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빅데이터 최근 거 5월 달 초반에 이제 것만 놓고 보면은 이전 4월 달에 그 TV 토론이 한참 뜨거웠을 때만큼은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 일단 TV 토론 때는 우리 후보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토론해서 우리 심상정 후보가 내놓는 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개혁 정책을 가지고 개혁 경쟁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TV 토론을 우리 심상정 후보가 그야말로 개혁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끌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과 유권자들께서 열광하고 지지해 주시고 하여튼 높은 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TV 토론이 끝나고 이제 저희가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 환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해진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보통 보도는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와 관련돼서 후보들 동정과 관련된 보도는 거의 공정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의혹이라든지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 톡톡 튀는 발언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이 기존의 대형 큰 정당들이 훨씬 더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환경도 좀 열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 또 언론이나 이게 또 보수 결집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과거와 똑같은 행태의 어떤 대선 방식을 끌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과거 기득권 낡은 정치를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대선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과감한 개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보수 결집이라는 이름으로 개혁편은 멈춰라 또는 뭐 개혁은 다음으로 하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보수 결집을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불리해진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사표 방지 캠페인과 같은 이런 거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제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고 막판까지도 최선의 이 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에 대한 지지는 이 개혁표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다시 이제 또 언론이 뭐 보수와 진보 또 내지는 이제 대형 큰 후보들 중심으로 지지율 높은 후보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소수 정당의 한계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유율 높은 게 꼭 지지율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득표율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일로도 계속 화제성 발언으로 이제 몰고 다닐 수 있는데 어제 오늘 계속 이 문 후보 측과 또 안 후보 측 문준용 씨 얘기도 좀 있고 홍준표 후보의 이제 장인어른 얘기도 좀 계속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 있어서 아마 어제 오늘 이틀만 이렇게 조사해 보면 더 엄청 점유율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잠깐 짚고 가죠.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도대체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끝나고 인사하러 와가지고 딸은 데리고 갑니다. 고생 안 시킵니다. 대신 자기네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내 집에 못 오겠어. 근데 장모만 오서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기하고 갈랐으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 26년간 그랬어. 네, 26년간 장인의 존재를 인정 안 했다. 이제 뭐 그런 뜻이 되나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저게 조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유세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이순삼 여사하고 이제 백수 때 직업 없이 이제 고시생일 때 뭐 마음에 들어서 연애 걸라고 하루에
그때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200원, 300원 찾으러 매일 한 넉 달 동안 은행에 가서 예. 이렇게 얼굴 비추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연애를 시작했고 자기가 이제 고시 붙기 전에 소위 백술 때 처갓집에 이제 예. 그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장인 어른한테 아마 좀 박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그 본인의 러브 스토리를 좀 재밌게 엮어서 근데 후반부에 보면 그랬는데 나중에 장인 장모님 임종도 자기가 지켰고 또 천주교 묘지에 예. 자기가 안장도 시켜드렸다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끝을 잘 맺었고 그 예. 유세 현장에 모인 청중들도 많이 환호하고 예. 뭐 역시 홍준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예. 부분만 이제 잘라서 또 이제 장인 어른에 대한 호칭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저도 뭐 고향이 수원이라 좀 익숙하지는 않은 표현인데 그 경상도에서는 이제 집안 어르신을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뭐 편하게 얘기할 때는 뭐 영감쟁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는 해요. 그래요? 예. 그 얘기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 이거 화나는 거 알죠? 고향이 경상도가 아니라 뭐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상한 내용의 유세는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본인과 예. 부인과의 러브 스토리를 설명해 나가는 예.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뭐 대증 문제 얘기도 그렇고 이 영감탱이 이 얘기도 그렇고 뭐 그냥 나름 재밌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한 발언들인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그 논란 때문에 이 단장이 물러났어요. 말씀 나온 김에 민주당 제가 먼저 하는 게 좋고 제가 경상도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도기 때문에 뭐 대구 경북이든 부산 경남이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영감쟁이라고 안 한다. 장인 어르신은 장인 어르신이고 그게 기본이고 장인 영감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이건 조금 좀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를 좀 본데 없는 집안 가정교육 좀 잘 못 받은 것처럼 되고 장인 영감쟁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좀 문제 있는 거고 장인 영감탱이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비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경상도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제가 뭐 이거 아니라도 우리 그 홍준표 후보님은 다른 장면에서도 우리 보수의 보편적 교양이라든지 상식, 양식의 수준을 굉장히 좀 위태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셨는데 저것도 사실은 저 정도 공개적인 자리에 저 정도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는 사실 공개하기 어려운 정도 심한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 들은 분들이 놀라고 진짜 나중에 큰 사고 터지겠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도 저 정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후보님은 자기 성향대로 뭐 내 좋은 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도자라는 거는 지도자는 대중의 거울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의 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말하면 저 정도는 용인 되나 보다. 아니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만이 도덕 기준이 아니고 더 큰 도덕 기준이 정치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그냥 쉽게 말해서 표 얻고 만담처럼 이렇게 웃기고 하는데 도움 될는지 몰라도 이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 도덕 기준, 소양의 기준 교양의 기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 인식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지도자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저 유세 전후로 해서 이제 계속 장인 어른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 대목에서 그때 이제 자기가 백수일 때 결혼을 반대해서 이제 서운했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전후로는 계속 장인 어른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 홍준표 지금 후보께서 홍 후보 발언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발언을 폐륜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홍 후보를 지지한 분들을 폐륜 집단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사실 우리가 지금 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홍준표 드리면 후보의 이 막말은 사실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지금까지 막말 표현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성 비하하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 강성기종 노조 때려잡는다는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 비하하죠.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비하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한나라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가야 할 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자격 미달이다라고 하는 걸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또 유권자 뭐 국민을 폐륜 집단으로 봐야 될 것인지 뭐 문용식 지금 단장이 사퇴했습니다만 어젯밤에
이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되죠. 지금 한 표가 아쉽고 또 대한민국을 100% 통합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다 약속하시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어떤 국민을 상대로 패륜 집단으로 몰아올 그럴 비상식적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 아까 우리 김용남 우리 대변인께서는 저기 아름답게 마무리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 정도 이야기 하셨으면 저는 저기 26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 2달, 뭐 6일인가 아니면 2년 6개월 정도 뭐 서운하게 지내다 그 뒤에는 찾아가서 둘이 소주 한 잔 먹고 장인어른과 풀고 울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름다운 그 스토리 아니겠어요? 근데 26년간 안 봤다. 26년 후에 아까 김영남 대변인 말씀하신 임종도하고 천주교 묘지에 모셨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장인 어른께 어떤 서운한 감정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식으로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패륜이라고 한 표현 과했다는 것 뭐 할 수 있죠. 또 더 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그래 뭐 이런 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어버이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하는 PK 또 영남 지방의 국민들을 패륜으로 몰았다. 이렇게 좀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뭐 그렇게 덮어씌운다면 씌우십시오. 그러나 그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입니다. 덮어씌운 거면 왜 사퇴하셨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이것을 치고받고 하다 보면 논란이 되니까 그냥 사회한 것이지. 뭐 그냥 한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의 문용식 그 가짜 뉴스 대책단장이었죠. 그분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어떤 장인과 관련된 그 언급을 그 뭐 연계시켜서 얘기한 건 전혀 아니죠. 사실은 문용식 단장이 PK에 내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로 결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거기 내용에 보면 홍준표 후보도 아니고 홍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홍가를 지지하는 이런 패륜 집단의 결집에 대해서 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명확하게 패륜 집단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홍준표 후보의 장인어른 관련된 언급이 뉴스화되면서 이거를 억지로 지금 연결시키는 과정이지 문용식 단장이 그걸 알고 뭐 패륜 집단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패륜 집단이라고 표현했던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 얘기만 짧게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뭐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했다. 뭐 이런 표현 자체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좀 오래전부터 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어떤 낮은 저열한 어떤 젠더 의식이라든지 또 막말 그다음에 뭐 언론사 사장 목을 쳐버리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악한 어떤 그 뭐랄까 막장 보수의 어떤 그런 그 뭐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을 더 감추기는 저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반면에 또 민주당의 패륜 집단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그 민주당의 어떤 저는 완장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로 보고 보수 세력 괴멸화되고 패륜 집단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일회성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또 뭐 글쎄 선거가 내일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은 좀 각 당마다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문준용 씨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당과 이 민주당이 어제부터 계속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문준용 씨의 대학 동문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잠깐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자신은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라는 사람의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 사태는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이고 중대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2012년도에는 문준용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선거 마지막 전날까지도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만 또 검증할 건 또 검증해야 된다는 시각도 좀 존재합니다. 그 대학 문준용 씨 그 대학과 동문들이 나서서 준용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까지 했는데 인터뷰가 이제 조작됐다는 얘기도 이제 주장을 해요.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증언자들은 확실한 거예요. 제보자 두 분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고요. 예. 그분은 어쨌든 그러나 또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돼야 된다라는. 왜 보호해야 됩니까? 아니,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또 자신해서 직접 본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인의 신원을 좀 보호해준 속에서 증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무조건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의혹이냐, 아니 검증의 문제냐, 네거티브의 문제는 결국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 막판 하루 앞두고까지 저는 좀 이 문제를 클리어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는 문재인 후보다. 자,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의 자녀들이 대선 운동에 나서서 후보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문재인 후보 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 젊은 층을 상대로 숨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저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알겠습니다. 직접 나서서 친구들 내세워가지고 친구들을 말 그대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지 말고 서로 배신과 이것이 점철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이 준용 씨 동문회에서 나선 거는 준용 씨가 내민 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건 저희는 판단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서 저희도 참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의당 정기란 본부장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계속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문준용에 대한 의혹들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정보원의 문준용 씨 채용 인사 서류를 고의로 파기했다는 확정적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땐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는 2010년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 서류를 파기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가지고 큰 난리를 펴가지고 저희도 하여튼 캠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잘못된 의혹 제기였죠. 첫 번째. 두 번째. 권양숙 여사의 구촌이라는 분이 그 권모 과장이 특혜로 채용됐다. 그런데 그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이준용 단장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문 후보 아들이 상급기관에 파견을 갔는데 근무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갔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급기관에 파견 발령을 받은 건 맞지만 상급기관에 직접 근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정보원 내부에 있는 자부월드 TF에서 근무를 시켰다. 그렇게 해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핵심적인 의혹 제기 모두가 잘못된 의혹 제기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마지막에 제기한 이 의혹도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한 가지는 2007년에 이 문제는 이미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다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노동부 감사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이 그때 하도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간 특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이 홍준표 후보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님 가장 잘 알고 계신데 만약 이것이 결정 문제가 있다면 홍준표 후보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뭐 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양심 선언도 있었고요. 두 번째 홍준표 위원장 시절인데 홍준표 위원장이 TV토론 전 국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측면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이게 무슨 짬짬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났던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남은 시간은 저 두 정당에 좀 많이 배려를 좀 구경만 하려고 그랬더니 막판에 불똥이 저희한테 엉뚱하게 튀네요. 이게 봐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식들 문제 또 뭐 부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은 이제 유담 씨 때문에 많은 화제성이 있었고 이 유담 씨의 좀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는 뭐 각 모든 정당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유담 씨가 다시 유세 현장에 나왔습니다. 짧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더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일은 저희가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 아버지 유승민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없을 일입니다.
예. 유담 씨가 이제 사실 굉장히 저런 상황이 되면은 좀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아버지가 또 나오지 말아라 하면 또 이제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네요, 아버지를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그런 적이 예. 없어가지고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느낌상 참 여리고 연약한 가냘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일을 당하고 그 사진에도 보지만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본인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또 그 속으로는 뭐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그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 뒤에 지금 이 멘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당차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저도 딸만 셋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회 일각의 풍토에 남자가 여자는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되는 듯한 그런 잘못된 풍토가 있고 또 그렇게 해도 피해를 당한 여자가 또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게 사귀어야 되고 문제 제기 못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일이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후보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절반인 우리 여성들 또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참 대견스럽고 우리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줘야 여성이 더 안전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도 이제 오늘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이제 많은 여성들 만나고 안아주고 할 텐데요. 그야말로 여성들이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대한민국 그리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를 우리 심상정 후보 만들어 가려고 여성들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우리 그 홍준표 후보가 그야말로 성폭력 공범죄로서 여전히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고 또 여성 비하 또 하고 있는 이런 그 여건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당당한 나라 만들어 가는데 정말 이런 후보가 여전히 나와서 이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고 여성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의 이 이제 유담 너무나 당당하게 저렇게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우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계속 뭐 선거 막판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45년 전에 있었던 일, 물론 그때 미성년자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본인의 자서전에 스스로 밝힌 것이고요. 누가 뭐 본인이 얘기 안 했으면 누가 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시절에 본인이 코카인에 중독세 됐었다고 이제 본인의 자서전에 밝혔었는데 그거를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이미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책하면서 뭐 반성하는 의미에서 책에다 쓴 거를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여성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은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 여성은 이제 신문부가 유일하시고 오늘 또 5분들 가운데 여성이 유일하게 이제 김재남 의원이신데 그 홍 후보의 이 대지 흥분제 얘기는 이제 하셨는데 문 후보의 그 이제 프리허그 과정에서 그 사회자가 했던 부분 모태 솔로 여성만 좀 나와라. 뭐 진짜 너 모태 솔로 여성이 맞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는 논평을 안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이 땅의 여성들, 시민들, 청년들 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안아주고 계시고 또 심 후보께서 다가가시면 청년들이 여성들이 저기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와서 안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프리허그다 허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고단하고 또 억눌려 있고 또 절망의 이 생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과 여성들의 눈물이거든요. 그 눈물을 그야말로 대통령은 닦아주고 또 우리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그걸 닦아주고 안아주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율 25% 올라가면 이제 프리허그 이제 해서 그래서 저는 프리허그는 프리허그다. 그야말로 그거를 누구를 특정해서라고 하기보다 그야말로 함께 투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의 개혁 열망과 투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그 안아준 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만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지금. 지금 어떤 것이 이중적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에 예. 사회를 본 사람이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성들 나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모태솔로만 나와서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라 라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정의당의 기존 입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밀월 관계고 뭐 특수관계라고 해도 그렇게 이중적인 그 답변 태도를 근데 이 보이시면 안 되고 자리에서 제가 아니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밀월 관계 그리고 특수관계라고 제가 하는 얘기 더욱 사과하시고요.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본 사람이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라는 분이 그런 멘트를 직접 했어요. 그것도 형법 전공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런 식의 멘트를 공개적으로 해서 아니 거기서 본인이 그러면 나오면 연애 경험이 있는 여성인지 없는 여성인지 본인이 감별하겠다는 것인지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적어도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자세는 필요한 것 같다. 예. 왜 우리가 소신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가치 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필요는 있다. 두 번째, 저는 이번에 그 프리허그 행사는요 선거 문화를 우리 어떤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저는 축제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국민 속으로 도보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프리허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문화로 저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프리허그를 하라고 그랬지 누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여성부터 나와라. 이런 성의식을 의심할 만한 발언들을 하고도 오히려 잘했다고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가지고요. 평소에도 저 모태솔로라는 말 저거 참 비인간적이라는 표현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저런 말 안 썼으면 싶었습니다. 모태솔로라는 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독신이다. 선천적인 독신이다. 예. 운명적으로 이 사람은 이성과 사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할 수 없는 예. 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 애를 그런 식으로 평생 운명적으로 결혼도 안 되고 이성교제도 안 되는 애로 낳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를 모태솔로란 말을 이제서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들이 다 옳으신 측면들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그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일 수가 있는데 우리 고민정 그 대변인 좀 논평을 보니 이것을 그냥 여성으로만 한 존엄한 인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만 보니 저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또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선거 때지만 우리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여성을 비하려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김용남 대변인께서 우리 김재남 의원을 향해서 왜 이중적 잣대를 갖냐 그러는데 홍준표 후보의 그것과 어제의 그것이 어떤 같은 등치시켜놓고 김재남 의원님의 자세를 이중이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정의당은 밀월 관계 심상치 않아요. 그거는 이게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에서 그 고단한 삶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절망의 앞에 놓여 있으면 후보를 만났을 때 안고 눈물을 흘리고 내 모든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마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단함, 여성들이 당당하지 못한 이 사회의 현실, 이걸 읽어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프리허그는 프리허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호명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모태솔로라든지 뭐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것은 또 그건 또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평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고 봐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짚죠. 지금 이 내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구정부와의 이 동거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장관 제청할 수 있는 이제 총리 권한 대행 문제부터 해서 그럼 총리는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럼 유일호 부총리가 그러면 제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건 헌법적으로 또 맞는 것이냐.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바른정당부터 좀 얘기를 듣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 구정부 다 물러나 이렇게 버리면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분간은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겠죠. 장관들 정도는? 예,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됐을 때 권한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라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그 헌법에 구체적인 그 법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런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헌법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이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비해서 절차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새 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헌법이 최대한 지켜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총리는 바로 지금 그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유일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이 되는데 총리 권한 대행의 권한이 또 논란이 됩니다. 그 중에 그 국무위원 재청권이 포함되는가 이 부분은 저는 제 헌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리의 권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권한 중에 하나가 그 국무위원 재청권이거든요. 물론 형식 지금까지 잘못된 헌법 관행처럼 형식상으로만 그 총리가 재청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이 다 적어서 내려보내주고 하는 그런 형태면은 그거는 뭐 아니겠지만 근데 그 자체가 청산해야 될 문제고 이제부터는 총리가 실제로 그 위에서 준 오다대로 그냥 형식장 올리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괜찮은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대통령에 맡기고 제대로 추천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당분간 동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동거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헌법 절차를 지키면서 실질적인 내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이 탄핵 세력이고 사실은 뭐 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적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또 총리와 단 하루라도 같이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봐야지 정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정의당 신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일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뭐 불가피하겠지만 저는 이걸 이제 최대한 줄여서 빨리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 정부를 구성하는 길이 그야말로 기존 세력에 대한 적폐 청산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당분간 같이 가야 된다 이 뜻이군요.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국회에서 뭐 빨리 뭐 이제 장관 임명이나 총리 임명이 빨리 돼야 가는 비슷한 입장인가요? 비슷한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동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기한은 최소화돼야 된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분야, 그다음에 경제 분야 사령탑을 미리 내정하고 그것이 차기 정부의 조각 과정과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맞춰지는 과정이 동시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역대 정부 중에 어느 정부가 내각 구성을 빨리 안 하고 싶었던 정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사실은 직업공무원 출신도 상당수가 있는데 과거 정부에 참여했던 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은 다 적폐 세력 내지는 부역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들에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씩 오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5분을 다 같이 동시에 방송하는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합니다. 바로 대통령회가 끝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 국회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새로운 협치와 통합의 정신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협치의 구심력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압도적인 지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주셔서 협치의 구심력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식의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끝난 매경 오픈에서 이제 이상희 선수가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고 기사가 나던데요. 이번 대선도 그러한 통쾌한 역전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의 39세 젊은 후보가 기성정당의 60년 체제를 깨부수고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자, 내일 한국 정치의 안철수 돌풍이 안철수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된다라는 소신투표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신투표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저도 촛불 집회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촛불 민심은 단순히 정권 교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적임자가 유승민 후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사전투표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신 것처럼 또 입당해 주신 것처럼 또 후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또 그 득표 운동을 해 주시고 내일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 유승민은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예. 네, 우리 촛불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촛불 대선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입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내 삶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개혁,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심상정과 함께 새로운 나라,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 이제 내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투표하시고요. 심상정에게 아낌없이 끝까지 심상정 손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5분 모두 이 절실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고 내일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